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가운 게, 저도 한양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 79학번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학번이? 79학번이면 뭐 전설의 학번인데, 여러분들 저도 선배가 됩니다.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 법정대학교, 지금은 이제 법정대학이 없어졌죠. 사회과학대학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대학교 정외과, 저는 79학번입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여기서 정치학을 전공을 했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할 쯤에, 원래는 사실 저도 이제 뭐 기자나 뭐 언론, 그러니까 정치 쪽에도 좀 관심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제대하고 이제 잡을 구할 때 보니까 뭐 증권회사 들어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사주 제도라는 게 있어서 증권회사를 들어가면 직원들한테 우리사주를 줬었습니다. 우리사주를 받으면은 뭐 집도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선배들의 그 꼬임에 빠져가지고, 저도 이제 그 당시 이제 뭐 증권회사를 들어간 게 어떻게 제 커리어 패스가 이런 증권회사 쪽, 또 이런 파이낸스 쪽으로 풀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래 있었고요. 거기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도 하고, 또 펀드 운영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제가 현대증권에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이코리아 펀드를 파는데, 제가 그 당시는 이제 지점장을 했었는데, 세종로 지점장을 하고 2000년대 98년도 99년도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1년 전 얘기인데, 그걸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현대증권 바이코리아 펀드가 그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 회장님이 구속되는 그런 일을 제가 겪게 되고, 그러면서 제 지인들, 또 제 오랜 고객들, 또 제 친구들, 제 가족, 친척들한테 다 바이코리아 펀드를 가입을 시켰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 그 주위 사람들의 진짜 귀중한 돈을 가지고, 바이코리아 펀드가 참 어떤 일 때문에 그랬냐면, 현대전자 주식을 갖다가 12,000원부터 30,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제 주위의 귀중한 분들의 돈이 그 현대전자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리는 데 사용이 됐고, 거기에 더해서 현대그룹의 그 대주주들이 한 25,000원부터 29,000원대 주식을 대거 처분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싼 가격에 있는 주식을 올려서 비싸게 올린 다음에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을 했다는 얘기는 캐피탈 게인을 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주위의 귀한 분들의 돈이 바이코리아 펀드를 3쿠션으로 해서 대주주들 주머니에 들어갔다라는 그 사건을 거치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증권맨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 지금 자괴감으로 변화하는 어떤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표를 냈는데, 회사에서 뭐 쓸만했는지 뭐 사표를 수리를 안 하고, 그 대신 3년 정도 기회를 줄 테니까 영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와라, 다시 복직을 해라. 그래서 제가 2000년 7월 달에 가족들을 데리고 런던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MBA를 하려고 이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금융계통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를 가서 제일 먼저 사서 봤는데, SRI라는 말이 이렇게 일면에 이렇게 크게 떠요.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저는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사회 책임과 투자라는 거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그냥 Profit Maximization이지, 투자면 투자지 거기에 무슨 사회 책임이냐. 사회 책임이라는 것과 투자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조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단어가 있어서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읽어보고, 관련된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제 영국에 갈 때는 제가 이제 새로운 쪽으로 MBA에서 공부를 해서 다른 쪽으로 좀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SRI를 제가 알게 되면, 사회 책임 투자를 알게 되면서, 이 분야를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이제 한 14년 동안 애널리스트로서 증권회사에서 또 브로커로서 일했던 전문성과 경험도 살리고, 또 뭔가 사회에 어떤 그 좋은 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아니겠는가 싶어서 이쪽을 공부해서 이쪽으로 특화된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하고 영국의 그 펜션 펀드에서 한 1년 반 정도 영국에서 제일 큰 영국은 이제 기업연금 펀드들이 마켓을 한 40% 이상 오운하고 있는데 영국의 그 기업연금 펀드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2004년도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우리 동창들 동아리에 가면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갖다 참 많이 쓰더라고요.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인사말로 그냥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때 제가 많이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인사말로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잘 산다라는 말을 부자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한 4년 동안 영국에서 이 사회 책임 경영, 또 사회 책임 투자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쪽 문화에 흠씬 제가 빠져 있다가 한국에 와서 제가 처음 느낀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참 천민자본주의적이구나. 참 물질 만능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내미가 그 당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4학년, 둘째가 4학년이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친구들이 자기한테 무슨 얘기를 물어보냐면, 너희 집 아파트가 몇 평이냐라는 걸 물어본대. 몇 동에 사냐? 또, 너희 아빠 차가 뭐냐? 이런 말을 물어본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주위 사람 지나가는 말로 한국의 아이들이 아파트 뭐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친구를 사귀고 뭐 이런 얘기를 갖다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이것이 진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냐, 그런 현상이 아니냐라는 걸 갖다 제가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제 자체가 상당히 물질 만능적이다. 역시 천민적이다. 라는 것 갖다가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사회책임 투자를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재벌이 GDP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0대 그룹의 매출액이 약 7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 10대 재벌 기업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기업들을 여러 정책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시민운동이나 뭐 어떤 NGO 운동을 통해서 기업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킬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투자자는 곧 기업의 주주죠. 주주는 곧 기업의 상법상 프린시펄, 주인입니다. 주체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투자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가 오늘 이제 말씀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ESG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기업의 환경 성과, 사회 성과, 지배구조 성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약에 투자한다면 또 투자자들이 기업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게이지를 한다면 기업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또 구속력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1년 이상 준비를 해서 서스틴베스트라는 사회 책임 투자로 전문화된 어떻게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런 투자 자문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제가 이제 증권업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사회 책임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같이 관심 있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같이 파트너십을 해서 같이 일을 좀 해보려고 여러 친구들 제가 만나서 제가 지금 설득을 했는데 그때 여림은 10명의 친구들이 다 제가 영국에서 한 4년, 한 5년 가까이 있다 오더니 뭘 좀 잘못 먹었나. 제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그런 그 약간 좀 소 닭 보듯이 이렇게 보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사회 책임 투자 마켓이 우리나라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거의 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 초반에 장하성 펀드, 여러분 장하성 펀드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라자드 펀드라고도 하고 장하성 펀드라는 것이 일종의 사회 책임 투자의 일종인데, 장하성 펀드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장하성 펀드라는 것은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해서 캐피털 게인을 추구하는, 얻는 그런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제 SRI가 들어오는구나 싶어서 2006년도에 SRI로 전문화된 자산운용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의 그 SRI 시장 규모가 한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 저희 회사가 지금 한 9천억 정도 그 자산을 저희가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SRI라는 것이,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진짜 필요하다 싶어서 저는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필요한 일에는 디맨드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맨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찾다가 SRI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필요한 일에는 후행적일지라도 그 수요가 따라오고, 지금은 저희가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블루오션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이제 저와 같은 회사, 제가 하고 있는 이런 SRI 투자 전문 리서치 컨설팅 회사가 한 7개 정도 생겼는데, 저희 회사가 지금은 운용자산 규모를 제일 크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한양대학교를 제가 79년도에 들어왔을 때, 저는 사실 뭐 한양대학을 들어오고 싶어 들어오진 않았고, 그 당시는 한양대학이 이제 후기 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목표했던 그 대학을 시험을 봐서 떨어지고, 한양대학을 후기로 들어왔습니다. 후기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3월달, 4월달은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죠. 제가 원치 않는,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다른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를 해서 한양대학을 들어왔다라는 어떤 그런, 실패의식, 실패감,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3, 4월을 보냈는데, 지금 있는 경영대학 자리가 옛날엔 야구 연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야구를 굉장히 잘했고, 그 당시에 1번부터 5번까지, 한양대학교 1번부터 5번까지 야구 선수가 그 국가대표, 거의 다 주축 멤버일 정도로 야구가 굉장히 그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구장을 제가 원래부터 야구 매니아였는데, 야구장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제, 대학에 대한 애교심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대학생을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는 SK를 좋아하는데, SK를 응원하는 서포터입니다만, SK의 그 김성근 감독 아시죠? 야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썼어요. 아이디어는 벼랑 끝에서 나온다. 길이 있는 곳은 걷지 않았다. 새로운 길을 뚫어가며 살아남았다.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라. 그 자체로 미래를 없애는 일이다. 많이 실패한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다 제 후배들인데, 어쨌든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모임에 많이 이렇게 제가 자문도 해주고, 또 이런 위원회, 정부 쪽 관련된 위원회 일 같은 일에도 이렇게 해보면 참 슬프게도, 참 아쉽게도 한양대학교 동문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른바 스카이대 출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한양대학을 들어온 사람들은 스스로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스카이 대학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른바 세칭 명문대학은 아니다. 인류대 학생은 아니다. 최근에 우리 선배 중에서 정동기 감사원장이
감사원 청문회, 인사청문회 하기도 전부터 뭐 다른 이런저런 구설수에 올라서 사퇴를 하게 돼서 그때 이제 인터뷰한 게 저는 참 인상적인데 나는 이 양반이 한양대학교 법학과 5학번 제 선배인데 이 양반이 자기는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평생 마이너리티로 살았다. 라는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한 거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한양대학을 나온 사람, 동문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을 나왔지만 스카이대학교 출신, 아니면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나 영국의 캠브리지 옥스퍼드 출신 못지않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때는 느꼈지만, 제가 직장 생활 하면서부터는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했고, 또 지금도 어떤 사람들 못지않게 꿈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스로 한계를 지우지 말고 여러분들이 더 큰 진짜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인재로 내가 커나가겠다 라는 어떤 큰 비전과 그 계획과 꿈을 가지시고 대학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얻기 직전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크게 갖고 또 비전을 높게 가지면 계획도 커지고 따라서 행동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행동을 가지시고 진짜 우리나라의 인재로 또 글로벌 무대에서의 어떤 그런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저는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I를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것, 또 지금도 이제 BJS를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말을 한 두 가지를 꼽자면 저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라는 말과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말이 저는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망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돈은 어떻게 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면 게임의 룰을 범해서라도 편법을 써서라도 반칙을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 그 번 돈을 잘 쓰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저도 비즈니스를 할 때 세금 한 푼 제가 탈세하지 말자. 또 원칙을 정해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자. 원칙에 반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자. 라는 어떤 그런 큰 대원칙을 세워놓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면 원칙을 지키고 또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이익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증권업계에서 제가 36살 때 외국계 증권사의 지점장, 그것도 명동지점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명동지점장은 보통 한 50대 이상 되는 분들이 명동지점장을 맡는데 최연소 명동지점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에서 돈도 많이 벌었던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알고 아는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한때 어떤 이른바 시세 조정이라든가 작전을 통해서 통정 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었던 친구들이 서스테이너블하게 그 돈을 갖다가 유지하고 증권시장에서 롱런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들이 어떤 부당한 방법으로 예컨대 작전을 해서 자기 재산을 10배를 불렸다. 그러면은 이 머니마켓에서 그 단기간에 10배, 20배의 돈을 벌면 딱 거기서 짐을 싸가지고 증권업계를 떠나면 자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이런 어떤 단기간에 어떤 이런 대박을 얻게 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내지는 두 번만 더 하면 정말 재벌이 될 것 같거든요. 떼부자가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그 방법으로 10억대, 20억대 부자가 됐으면 그런 방법을 한 두세 번 더 하면 100억대, 1000억대 부자가 될 것 같다라는
유혹을 갖게 되는 거죠.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동일한 방법으로 한 번 더 하다가 그 이상 토해내거나 아니면 진짜 회복불능한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승부라는 것은 절대 100m 스프린트 레이스가 아닙니다. 42.195km를 뛰어가는 마라톤 레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마라톤으로 따지면 아직 5km 구간도 아직 오지 않았다. 5km 구간에선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다. 그렇지만 42km를 따져보면 얼마든지 역전 가능한 것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길게 보고 레이스를 뛰어나간다 생각을 하시고 대학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자, SR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게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주로 이번 그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하고는. 이 탈리스만 에너지 케이스인데요. 탈리스만 에너지는 캐나다에 베이스한 그 북미 지역에서 제일 큰 자원 개발 회사입니다. 그 원유 개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여러분들 그 수단이라는 나라 아시죠? 수단이라는 나라가 북수단 쪽에 위치한 정부가, 북수단 정부가, 남수단 쪽이 주로 이제 유전 자원들이 많이 이렇게 개발되는 곳인데, 북수단 쪽에, 흑인들을 갖다가 대량 학살을 해서, 이른바 다르퍼 대학살이라고 그러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죽인, 그런 일로 인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탈리스만이 90년대 말에 이 수단 정부하고 같이 GNPOC라는 그 석유 개발 회사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수단 쪽에서 이제 원유를 채취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북미 지역을 비롯한 유럽의 SRI 인베스터들이 99년도에 주주 제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GNPOC의 지분을 매각해라. 왜냐하면 수단 정부는 그 당시에 레프레시브 레짐, 독재 정권이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이거는 에티컬하지 않다,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지분을 매각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주주총회에 이제 표결에 붙여졌는데 이 제안이 한 20% 정도밖에 찬성표를 얻지 못해서 부결되게 됩니다. 부결되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로 탈리스만이라는 회사는 이제 에티컬 인베스터들 또 사회 책임 투자자들의 어떤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고서를 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의 윤리 헌장에 서명을 했고, 또 남수단 지역에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들어서 남수단 지역에서 유전 개발을 할 때 어떤 원칙 하에서 종업원들을 트리트하겠는가라는 윤리 강령을 갖다가 제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듬해에 또 SRI 인베스터들이 또 주주제안을 냈습니다. 이 두 번 다 부결이 됐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CSR을 갖다 전담해서 만드는 팀을 만들고 하면서 이 어떤 외부 투자자들의 어떤 인게이지먼트에 의해서 점점점 CSR 수준을 높여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 들어서는 암네스티 인터내셔널이 또 인게이지먼트를 했고요. 탈리스만으로 하여금 GNPOC 주식을 매각해라. 그 다음에 2002년도에 들어서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수단에서 비즈니스를 계속 하게 되면은 딜리스팅을 하겠다. 상장을 갖다 폐지시키겠다. 라는 어떤 또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주식을 인도의 OCGC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쭉 이제 주가 그래프로 설명을 한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까만색 바그래프가 있잖아요. 근데 바그래프의 상단은 북미 지역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하고 있는 탈리스만의 적정 가치입니다. 적정 가치인데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거 보면
적정 가치는 40불인데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한 25불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15불 정도가 디스카운트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는 제시하고 있는 가격은 48불 정도 되는데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한 38불 정도 돼서 10불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제 OCGC에게 이 주식을 매각을 했을 때는 여기 보게 되면 이쯤에서 주식을 매각을 했는데요. OCGC한테. 디스카운트가 거의 그러니까 바그래프가 짧아지는 걸로 봐서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제거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물론 정치하게 모델링을 해서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이 인과관계를 분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기업이 외부 투자자들의 압력에 의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높여나감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되는 레이트가 점점점 축소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SRI 투자자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업의 CSR 경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기업의 적정 가치 또 기업의 시장에서의 어떤 불필요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제거될 수 있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SRI가 점점점 메인스트림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점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것 갖다 설명하는 그런 모양이고 워렌 버핏입니다. 제가 좀 상의를 좀 벗고 좀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죠. 워렌 버핏 최근에 워렌 버핏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뭐 대구텍에 이제 투자한 그 회사의 그 공장을 준공하는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뭐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를 할 때부터 이제 워렌 버핏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과 관련된 책들을 쭉 읽어봤는데 2006년도에 워렌 버핏이 자기의 전 재산의 90% 이상을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빌 게이츠가 하는 빌 앤 멜린다 파운데이션에다 기부하겠다라는 그 언론 보도 기사를 보고 워렌 버핏과 관련된 책을 또 구해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워렌 버핏이야말로 그 사회 책임 투자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워렌 버핏의 그 투자 원칙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투자 원칙을 꼽으라 그러면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항상 하는 말이 주식을 고를 때는 무덤까지 가져갈 주식을 고른다라는 말을 갖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서 증권거래소가 10년 동안 휴장을 해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주식을 고른다. 또 워렌 버핏이 한 얘기 중에서 스페큘레이션을 인베스트먼트라고 말하는 것은 원나잇 스탠드를 로맨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워렌 버핏은 단기 투자는 지향하고 그 한 번 주식을 사면은 끝까지 무덤까지 가져갈 주식을 고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극도로 그 첨단 관련된 주식을 갖다 피하는 이유는 첨단 산업에 속한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첨단 산업들은 그 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식을 갖다가 보유하기 쉽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첨단 주식을 극도로 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는 무덤까지 갈 주식을 고른다. 장기 투자 원칙이죠. 두 번째는 나는 50%의 벤자민 그라함과 50%의 필립 피셔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말도 합니다. 벤자민 그라함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워렌 버핏에게 재무 분석을 가르친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무 분석의 뭐 효식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무 분석의 어떤 그 이론적 기틀을 잡은 분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그라함으로부터는 이제 기업을 재무적으로 밸류에이션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의미고, 필립 피셔는 기업의 그 성장성을 주로 많이 봤는데 특히 기업의 질적 분석하는 데 있어서 대가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하는 얘기는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단순히 재무적인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비재무적인 것도 같이 아울러 본다는 것이죠. 저도 옛날에 그 증권회사에 있을 때 상품 운영을 하고 뭐 펀드 매니저를 하고 해봤습니다만 그
주니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일수록 기업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재무적인 것들에 많이 이렇게 포커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험이 많고 노련한 그 펀드 매니저일수록 기업을 볼 때 재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노사 간의 관계가 얼마만큼 원만한가, 또 그 기업의 소비자로부터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과연 어떤가, 이미지가 어떤가, 또 CEO가 얼마만큼 도덕적인가, 얼마만큼 CEO의 능력이 있는가, 또 그 회사의 지배구조가 얼마만큼 투명한가, 이런 등등등, 또 협력업체와의 어떤 그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얼마만큼 잘하는가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메인스트림 인베스터들도 그 사실 그 노련한 투자가일수록 기업의 그 비재무적 요소들을 갖다가 많이 고려한다. 어쨌든 그 워렌 버핏 역시 그 비재무적인 것과 재무적인 것을 같이 보고 있다는 것 같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쉐어 홀더가 아니라 기업의 쉐어 오너다,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쉐어 홀더라는 것은 약간 템포러리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좀 강하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은 주식을 사게 되면, 예컨대 삼성전자의 주식을 1%를 사게 되면 삼성전자 전체 자산의 1%만큼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그 전략적 의사결정이라든가 또 삼성전자의 어떤 여러 가지 경영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또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그 워렌 버핏은 굉장히 단순한 주주가 아니라 오너십을 갖고 그 주식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로 하여튼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 워렌 버핏의 그 세 가지 중요한 투자 원칙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SRI에 한번 SRI라는 것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가부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SRI는 1760년도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감리교 쪽에 다니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감리교를 창시한 그 존 웨슬리 감독이 1760년도에 유명한 그 설교를 합니다. The Use of Money라는 그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Gain all you can. 돈을 마음껏 벌어라. 돈 버는 것이 결코 죄가 아니다. But not at the expense of your conscience. 그렇지만 내 양심을 속이는, 내 양심을 희생하면서는 벌지 말아라. Not at the expense of our neighbor's wealth. 우리 이웃의 재산을 부당하게 뺏는 방법으로는 벌지 말아라. But not at the expense of our neighbor's health. 내 이웃의 건강을 해치면서는 벌지 말아라. And not at the expense of our world. 이 땅을 훼손하면서는 벌지 마라. 이런 그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교회 펀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큰 자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히 이제 CFB라고 해가지고 Central Finance Board라는 곳인데, 여기는 감리교 쪽 그 자금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조 이상의 자금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도 주식 투자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일단 네거티브 스크린을 합니다. 상장회사들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심을 속이는 비즈니스, 예컨대 그 기업이 어떤 아동노동과 관련된 기업인가, 또 그 기업이 어떤 인권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기업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해당되는 기업이라면 이제 네거티브 스크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그 돈을 예컨대 카지노 비즈니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강원랜드 정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일단 배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거, 존 웨슬리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독주를 만드는 그런 산업들. 이거는 이제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거. 담배 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산업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존 웨슬리 감독이 그 설교를 보게 되면은, 그렇다고 내가 로맨스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와인하고 맥주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리커, 그 위스키를 만드는 그런 산업은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을 해치는,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이 막 시작을 해서 템스강이 막 그냥 오염되고 하면서
그렇게 오염을 시키는 그런 관련된 비즈니스 쪽은 또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방법으로 벌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원칙에 의해서 SRI의 그 네거티브 스크린 원칙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SRI의 뿌리는 존 웨슬리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현대적 의미의 SRI는 좀 다릅니다. 현대적 의미의 SRI는 SRI 출발은 에스컬 인베스트먼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윤리 투자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대적 의미의 SRI는 특히 연금 펀드라든가 아니면 보험 펀드 같은 경우는 보통 투자 기간들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된 장기 펀드들입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기업을 투자하다 보니 기업의 이런 ESG, 환경, 재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ES적인 팩터가 기업의 파이낸셜 리턴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따라서 남의 돈을 대신 맡아서 운영하는 이런 펀드 매니저들, 그 기관 투자가들 보고 이제 피듀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탁자. 수탁자 피듀셜리 듀티라는 것은 자기한테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 최적의 재무적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수탁자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이죠. 근데 장기 투자자들이 수탁자 책무를 다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업의 ESG와 관련된 것들이 기업의 재무적 리턴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런 것들 갖다가 고려하는 것이 자기의 투자 수익을 지키는 데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그 SRI는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담배가 몸에 좋다 안 좋다, 또 아동 노동이 좋다 안 좋다 라는 어떤 그런 그 규범적인 관점이라면 지금 현대적 의미의 SRI는 그 ESG 팩터가 재무적으로 머티리얼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고려하는 걸로 하나의 어떤 리스크 어널리시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SRI와 현대적 SRI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관점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그 시장 실패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 그 마켓 페일리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 시장 실패를 이용을 해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그 비용을 외부화하는 것, 부정적인 그 외부화의 문제. 예컨대 뭐 어찌 보면 기후 변화도 이제 외부화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까지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화탄소를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공짜로 그냥 내뿜었죠. CO2를. 내뿜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점 기업한테 탄소 배출권 거래라든가 아니면은, 탄소세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규제를 통해서 기업에게 인터널라이즈 되고 있는 것이죠. 내부화를 시키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2012년,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그 486개 그 기업에 대해서 그 온실가스 목표를 할당을 합니다. 할당을 해서 그 이상을 배출한, 할당된 목표량 이상 배출한 기업은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물론 규제 금액이 이렇게 범칙금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1,00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공짜로 그냥 뿜어내는 것을 지금은 기업한테 그 비용을 갖다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죠. 폐수 같은 거 슬그머니 그냥 방류시켜 버리면 그만큼 폐수 처리 비용은 세이브가 돼서 기업의 그 수익률은 높아지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외부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의 문제 같은 경우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걸 잘 아시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물고기를 갖다 마구 잡아버리면 그 물고기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고 마구 잡아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 씨가 말라버리게 되죠. 모두가 불행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유주의 문제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독과점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의 어떤 비대칭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마켓 페일리어를 이용을 해서 단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어떤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이제 독과점의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요즘에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공정사회론이 이제 등장하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대기업의 그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소기업들 탐방을 많이 다녀보고 또 이렇게 다녀보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떤 우월한 어떤 협상력이라든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협력업체들을 갖다 굉장히 뭐랄까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사협상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그 부분만큼은 협력업체들한테 코스트 리덕션이라고 그러죠. 단가를 인하해서 납품 단가를 인하시킨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중소기업 사장이 평생 동안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해서 납품을 하면 도면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도면을 자기 계열사한테 넘겨줘서 기술을 탈취하는 이런 문제들. 또 구두 발주하고 구두 취소하는 것들. 구두로 우리가 3개월 후에 100억어치 구매할 테니까 설비 투자해서 준비해라. 라고 해서 오더를 내리고 나면 또 한 달 있다 슬그머니 또 구두로 취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말을 믿고 설비 투자해서 자금을 끌어다가 설비 투자해서 공장을 가동한 중소기업은 그것이 다 고스란히 부담으로 남게 되는 것이 이런 문제라든가 어쨌든 대기업들이 어떤 시장 지배력을 이용을 해서 시장의 어떤 그런 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대기업들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로 인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런 협력 어떤 사이클이 무너지게 되고 하게 되면 결국은 길게 보면 대기업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도요타 문제를 잘 아시죠? 재작년에 터졌던 도요타 대량 리콜 사태. 제가 현대자동차의 기술연구소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는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진짜 퀄리티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도요타가 가속 페달 문제로 대량 리콜을 당했던 거. 그래서 기업 레퓨테이션이 훼손당한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은 협력사의 코스트를 과도한 리덕션에 단가를 인하하는 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도요타의 영업이익률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것이 협력사의 제품의 퀄리티로 전가돼서 결국은 도요타한테도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 거꾸로 얘기하면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협력업체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협력업체들의 영업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원가 명세서를 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력업체가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3% 이상 난다. 그러면 리덕션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3% 이상 나는 여지를 주질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협력업체에게도 어느 정도의 마진을 주고 또 협력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R&D를 하고 인적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단기적으로 보면 대기업에게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결국 길게 보면 대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좀 타임 프레임을 좀 길게 가져가면 결국 이 동반성장이라는 건 서로가 윈윈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플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를 창출을 해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생태계, 새로운 어떤 그런
그 패러다임을 만든 것이죠.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올려서 팔고 이익 나는 거에 30%만 떨궈 놓고 70%는 가져가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산업의 생태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 그 재벌들이 그 이런 식의 또 동반 성장을 무시하고 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보게 되면은 공정거래 및 하도급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당한 단가 인하라든가 구두 발주 구두 취소라든가 아니면은 기술 탈취 문제는 이거는 공정거래법에 사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그 변호사들이 주로 그 로펌에서 있다 온 그 변호사들이 많고 또 여기 있던 친구들이 또 로펌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로펌은 거의 그 재벌들이 주 고객입니다. 그 재벌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로펌은 그 재벌의 그 영향권 하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또한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도 삼성 광고 의존도가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그래도 진보적이고 뭐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는 한겨레 신문조차도 광고 수입의 약 20% 정도는 삼성전자, 삼성그룹, 삼성 계열사로부터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전속고발권을 갖다 주어주고 있는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또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그런 어떤 그 일을 겪어서 공정위에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공정위가 그걸 심사를 해서 검찰에 그걸 갖다 고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 동안 그 전속 고발권을 행사한 사례를 보게 되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페어하게 법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기보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재벌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그런 불공정거래위원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배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기업의 지배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일종의 내부 통제 장치라고 내외부 통제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식회사의 그 주인은 주주죠. 근데 이제 주주들은 굉장히 dispersed, 흩어져 있고 또 따라서 소액주주들은 기업 경영에 대한 전문성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되게 faceless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하죠. 그러면 이사들은 이사회에 나가서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좋은 지배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지배구조는 또 외국하고는 좀 앵글로 아메리칸 쪽하고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의 문제는 뭐냐면 주로 사회이사들, 그래서 이제 사회이사 제도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사내이사들은 아무래도 지배주주의 영향권 하에 있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이사를 선임을 해서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좀 내도록 하자. 그래서 주주익을 좀 지키도록 하자. 하는 것에 사회이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그 사회이사들은 대개 보면은 이제 뭐 그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지배주주와의 어떤 이런저런 그 친소 관계에 의해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러버 스탬프, 도장만 찍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인더스트리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지배주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고 싶죠. 또 우리나라는 관계사회거든요. 관계사회다 보니까 대주주하고의 어떤 친분관계 때문에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자기가 대주주에 반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사회이사 제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그 지배구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들이나 그 경영진들이 전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경영을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지배주주들의 이익을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분 지지난주에 재벌들이 2, 3세가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서 부에 이전을 했다라는 얘기 여러분 신문 보도 본 적 있어요?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현대차 얘기죠. 현대차가 2002년도에 글로비스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글로비스라는 회사는 그 당시 자본금 50억으로 시작한 조그만 회사죠. 근데 정몽구 씨하고 정의선 씨, 정몽구 씨의 아들인 정의선 씨가 주식을 40%씩 출자를 해서 조그맣게 시작한 회사가 2007년도에 상장할 때는 마켓캡이, 그러니까 시장 시가총액이 약 한 2조 정도, 지금 한 3조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뭐 엄청난, 이거는 그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글로비스가 지난 7년 동안 성장하게 된 것은 뭐냐면 현대차, 기아차의 배송 물량을 다 아돌 찍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를 갖다 이렇게 일감을 몰아준 것이죠. 그리고 글로비스의 주식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의선 씨는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리고 또 어떤 구조가 있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등기이사이면서 부회장이 정의선 씨입니다. 근데 글로비스의 최대 주주가 지금 정의선 씨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도 하에서 과연 공정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글로비스에게 물량을 갖다 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거의 그 현대 자동차의 물량을 글로비스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땅 짚고 헤엄치듯이 이렇게 기업이 성장해 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이사들이 제가 볼 때는 그 기업이 내부 거래, 같은 계열사 내에서 거래를 한 걸 내부 거래라고 합니다. 내부 거래를 할 때나 아니면 그 기업의 주식을 계열사한테 매각할 때나 아니면은 2, 3세한테 BW나 CB 같은 거를 발행을 할 때 그 가격 산정이 페어 밸류 계산이 됐는지 적정 가치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사들이 항상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사들이 그 페어 밸류 산정하는데 제대로 감시를 못하면 그거는 사실 배임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페어 밸류를 나중에 문제됐을 때 이사들이 입증을 내가 페어 밸류를 산정할 때 이러이러한 원칙으로 내가 참여했다라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천문학적인 배상을 하게 됩니다. 거의 그거는 그거는 그 이사는 거의 진짜 회생 불가능할 정도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임죄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법 집행도 엄격하지가 않고, 어쨌든 이러이러한 따라서 어떤 지배구조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런 지배구조의 문제. 또 이런 일감 몰아주기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유형이. 근데 만약에 글로비스 같은 회사를 갖다 현대차나 기아차가 각각 출자해서 이렇게 기업을 키웠다면 그 기업의 가치 상승분에 대한 것은 현대차 주주들한테 귀속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2, 3세에게 그 부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지배구조의 그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저희가 투자하는 SRI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그 기업들이 혹시 이런 ES를 잘못해서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다 기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장 폐수를 갖다 퇴수 처리 안 하고 그냥 방류해서 나중에 걸리게 되면 그게 부메랑처럼 기업에게 나중에 이제 기업이 그걸 갖다 이제 벌금을 물게 되죠. 결국은 주주이익을 나중에 해치게 되는 것이죠. 또 도요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현대차 주주인 나한테도 나중에 그 피해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분석하는 것이 저희 SRI 애널리스트들의 몫입니다. 또 지배구조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 회사의 그 웰스가 엉뚱한 데를 새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보는 것이 SRI 인베스터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의 애널리스트들이 저희가 각자 기업을 맡아서 기업을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ESG와 관련된 시장 실패를 일으키거나 지배구조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롱터미즘 SRI의 키 컨셉은 롱텀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자본시장은 기업 경영이라는 것은 마라톤을 뛰는 것입니다. 42km를 뛰는 것입니다. 42km를 누가 먼저 테이프를 끊느냐가 결국은 기업 경영의 목표인데 만약에 마라토너가 레이스를 벌리는데 매 킬로마다 만약에 배팅을 건다면 또 마라토너가 그걸 의식한다면 42.195km의 퍼포먼스는 안 좋거나 아니면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오버페이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본시장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 쿼터, 어닝 쇼크나 아니면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분기 실적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냈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다. 또 미달됐을 때는 어닝 쇼크다 해서 주가를 팔고 사고를 하는 비재무적인 것도 봐야 되는데 비재무적이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막연한 건데 ESG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기업의 비재무적인 걸 갖다 고려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주주가 되면 그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주주권을 갖게 됩니다. 주주권이라는 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서 그냥 쇼텀 캐피털 게인만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어떤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기업과 대화할 수 있고 또 기업에게 레터를 보낼 수 있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고 기업과 미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정하게끔 어떤 하나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주주로서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SRI의 그 키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R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종교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SRI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윤리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운동가들, 환경운동가들, 또 어떤 양성평등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양성평등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 남녀차별을 하느냐, 어떤 기업이 그 보드 구성에 있어서 그 남녀 간의 어떤 밸런스를 이루고 있느냐, 관리직에 있어서 남녀 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갖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업을 투자해서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같은 걸 갖다 강조해서 투자하는 펀드, 이런 것들이 이제 SRI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대적 의미의 그 SRI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투자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비재무적인 ESG 팩터를 고려하는 그 투자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SRI는 과거와는 달리 옛날에는 그 처치 인베스터들, NGO 인베스터들이 주로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연금 펀드라든가 보험 펀드라든가 아니면 국부 펀드라든가 이런 그 장기 펀드들이 SRI를 많이 지금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PRI라는 것은 2006년도에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연기금들로 하여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재무적인 것 외에 ESG를 고려해서 투자하자라는 6가지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원칙에 동의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870개의 기관 투자가들이고 이들의 운용 자산을 총 합치면 약 25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5조 달러 정도, 여러분 자료는 21조로 나와 있을 텐데 최근에 여러 기관들이 또 합세를 또 추가가 돼서 25조 정도의 그 보유 운용 자산이 됩니다. 한국에는 지금 국민연금을 비롯한 18개, 사학연금, 또 저희 회사도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만 18개의 그 기관이 SRI에 지금 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전통적인 의미의 그 SRI와 그 현대적 의미의 그 RI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그 SRI는 네거티브 스크린을 하기 때문에 그 담배 회사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그 SRI에서는 담배 회사도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담배 회사 중에서도 보다 더 ESG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골라서 베스트 인 클래스를 고르는 겁니다. 그 섹터 내에서 ESG,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친환경 그 방식으로 그 담배를 재배하고 있느냐, 또 재배하는 곳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소셜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그 담배 판매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스트릭트하게 하고 있는지 등등등. 이런 어떤 그 담배 회사 내에서도 그 ESG를 보다 좀 잘하는 기업을 상대 비교해서 그 투자하는 것이 이제 RI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제 왜 나왔냐면, 전통적으로는 이제 담배 회사라든가 기름 회사도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또 뉴클리어 플란트, 그 원자력 발전, 요즘에 이제 뭐 일본 쓰나미 문제 때문에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지금 컨트로버셜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뉴클리어 플란트, 또 카지노 회사,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으로는 네거티브 스크린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스트림 인베스터들에게 SRI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메인스트림 인베스터들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시장의 최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섹터를 빼게 되면 시장 수익률을 아웃퍼폼하거나 아니면 트래킹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변형된 방법으로 특정 섹터를 갖다가 이른바 심플 비즈니스라고 배제하지 말고 다 고려해서 투자하되, 이른바 전통적으로 SRI 펀드에서 네거티브 스크린 했던 그런 섹터 내에서 보다 더 ESG를 잘하는 기업을 상대평가해서 투자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의미의 RI는 다르다,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ESG냐. 여러분, 기후변화 문제는 기후변화 이슈는 그 환경 이슈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슈인데요. 기후변화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어떤 그 기업에게 있어서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시행이 되고, 또 2013년에서 15년 사이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이 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아시죠? 기업들에게 배출권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너희들은 CO2를 갖다가 500만 톤만 배출해라. 근데 500만 톤 이상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사와야 되는, 배출할 권리를 사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500만 톤을 할당 받았는데 400만 톤만 배출했다면 100만 톤 이상은 갖다가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 관리를 기업이 효율적으로 잘하게 되면 기업에게는 때로 새로운 어떤 하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것은 이제는 기업의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BP라는 회사 아세요? 최근에 그 멕시코만에서 BP가 그 오일 스필스, 그 원유가 유출되는 그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11명의 그 BP 노동자들이 죽고, 그랬는데, 이 사고가 터지면서 멕시코만을 오염시키고 이걸 이걸 갖다가 피해 보상을 하고 벌금을 물고 하는 과정에서 BP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부담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BP의 시가총액이 약 1,000만 불 정도가, 1,000억 불 정도가 빠졌습니다. 1,000억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 정도가 되죠. BP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더 우량한 회사가 더 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환경 재난 때문에, 이 오일 원유 유출 사고 때문에 BP가 뱅크럽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환경 사고는 기업을 그냥 한 방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RI 인베스터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소셜한 문제에서 뭐 나이키 아동노동 문제라든가, 요거는 이제 그 아이폰인데, 그 미국엔 그 컨슈머 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소비자들의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감시하는 그런 그 매거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찍히게 되면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난번에 이제 아이폰에 그 수신 장치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컨슈머 리포트에서 한번 쓰니까 주가가 그냥 4%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협력업체와의 어떤 그런 동반성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소셜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도 이제 엔론 같은 경우가 이제 2003년도에 파산한 2002년도에 문제가 터져서, 그러니까 엔론도 미국의 시가총액으로 보면 8, 9위 정도 되는 거대 기업이 그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서 그냥 회사가 그냥 뱅크럽트 된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SK에너지 같은 경우는 2003년도, 4년도에 그 소버린 펀드와의 그 지배구조, SK에너지가 1조 4천억 정도 그 분식을 했죠.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구속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외국의 그 두바이에 베이스한 뉴질랜드 펀드인데, 소버린이 SK에너지의 주식을 14.99% 사서 인게이지먼트를 했죠. 결국 뭐 표대결에 들어가서 이들이 선임하는 이사를 갖다가 선임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구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ESG가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롱텀 인베스트먼트 리턴과 그 기업의 CSR이 그 코릴레이션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ISO 26000이란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레귤레이션이라든가 국제적인 하나의 어떤 이니셔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1월 달에 ISO라는 기구 아시죠? 국제표준화기구.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6개 기업을 유시한 6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그 외국의 기업과 어떤 그 거래 관계를 가지려면 앞으로는 ISO 26000을 갖다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의 그 다국적 기업들은 그들이 협력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 기업의 그 CSR 수준, 또 기업의 ISO 26000 실천 수준을 갖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GRI라는 것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라고 하죠. 기업이 자기들의 그 사업 보고를 함에 있어서 재무 보고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그 트리플 버텀 라인, 이코노믹, 그 다음에 environmental and 소셜한 그 퍼포먼스를 트리플 버텀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의 성과를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가이던스입니다. 이게 이제 GRI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같은 그 뭐 인권과 관련된 것들, 뭐 페어 트레이딩과 관련된 것들, 이런 어떤 그 국제사회로부터 이런 다양한 어떤 이니셔티브와 그 레귤레이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이 과거처럼 패시브하지 않다.
여러분 뭐 소셜 미디어가 있고 또 인터넷은 물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셜 미디어가 있어서 기업이 뭔가 그 회계 분식을 했거나 기업이 어떤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거나 어떤 추문을 일으키면 그것이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뭐 국경에 제한 없이 그냥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라든가 어떤 레퓨테이션이 점점 중요하다. 점점점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그 기업의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 기업의 어떤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기업의 corporate governance라는 것은 뭐 굉장히 중요하다. 맥킨지에서 조사한 걸 보면 전 세계 투자자들은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지배구조에 의해서 디스카운트를 갖다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외국 투자가들은 일정 비율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IMF 때 이제 결국은 지배구조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IMF 문제가 터졌다라는 반성 때문에 지배구조가 한때 뭐 우리나라 레귤레이션도 많이 좋아지고 또 기업들도 뭐 사회이사 도입 등등등 이런 형식적으로는 많이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외국의 그 지배구조 평가하는 기관들의 우리나라 지배구조 레이팅을 보게 되면 2007년도부터 지배구조 레이팅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ACGA라고 Asian Corporate Governance Association하고 홍콩의 그 CLSA하고 평가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보다도 더 미치더라고요. 아시아 11개국을 평가한 걸 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폴루터 페이 원칙에 의해서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환경 이런 것들이 점점점 기업에게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ESG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기업은 소셜 어퍼튜니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러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인데 너무 책임만 기업에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기업 CSR은 CSO다. Corporate Social Opportunity다. 그러니까 거꾸로 환경 관련된 거를 잘하면 탄소 배출 거래 같은 게 탄소를 에피션트하게 잘 관리를 하면 배출권을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최근에 여러분들 지난 한 4, 5년 동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많이 오른 기업들 몇 개가 있는데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 두 가지가 보면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계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하나는 OCI고 하나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2차 전기 전지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올랐고 OCI는 태양광 발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기회를 찾으면 기업에게 또 다른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SRI가 점점점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다국적 컨설팅 회사인 그 머서에서 분석한 건데 198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여러 그 외국의 학자들이 기업의 ESG 성과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 논문들을 조사해 보니 총 16편의 논문 중에서 14편의 논문은 기업의 ESG 성과가 좋은 기업들이 재무적 리턴도 좋게 나온다. 그래서 그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 결론을 갖다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편 정도가 이제 뉴트럴하거나 네거티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그 외국에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ESG 퍼포먼스와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의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좀 상당히 합의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의 그 유진다운 교수가 분석한 것인데, S&P 500, S&P 500개 기업을 분석을 해보니 2002년도에 기업의 자산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82년도에는 무형 자산의 비중이 38%에 비해서 유형 자산이 62%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92년도에는 무형 자산이 62%, 유형 자산이 38%, 2002년도에는 82%, 18%. 물론 이때는 약간 IT 버블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무형 자산 비중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점점 산업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이런 휴먼 리소스라든가 아니면 이노베이티브 파워라든가 R&D 파이프라인이라든가 레퓨테이션이라든가 스테이크홀더 릴레이션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점 기업에게 중요한 그런 팩터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그 밸류에이션 함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라는 것 같다를 반증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것들을 시간 관계상 투자자들이 이미 UNPRI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인트라넷이 있어서요. 거기 들어가면 각 나라의 그 ESG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르내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같이 그걸 가지고 같이 웨비나를 하기도 하고 컨퍼런스 콜을 갖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이제 주로 오르내리는 기업들입니다.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몽구 회장이 너무 전횡을 한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 3세 쪽으로 해서 또 웨스트 트랜스퍼를 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주 가치를 해치는 것이다. SK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배구조의 문제, 또 풍산 같은 경우는 하고 한화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스터 범위라고 그래가지고 집속탄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2007년도 오슬로 조약에 의해서 클러스터 범위라는 것은 그 수류탄이 보통 한 2, 3천 개가 하나의 그 포대기 같은 데 이렇게 있어서 이 폭탄을 갖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지상에서 한 100m 위에서 이렇게 터져서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뢰를 매설하게 되면 지뢰 지도를 그려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다면 그 지도에 따라서 지뢰를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전쟁 이후에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클러스터 봄은 그냥 퍼져버리기 때문에 지뢰 지도 작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에 민간인들이 다리가 잘려나가고 아예 목숨을 잃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슬로 조약에 의해서 클러스터 봄은 생산하지 말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풍산과 한화가 집속탄이라고 집속탄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노동자가 계속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작업장의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인게이지먼트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백혈병 문제에서 지난 수년 동안에 120명 이상이 백혈병이 걸렸고 그 중에서 23명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명하고 트랜스파런트하게 공개해라, 알려라, 조사해라, 책임 있는 조사를 해라. 라는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지금 이슈입니다. 그리고 요 말씀까지만 드리고 제가 사실 시간 관리를 못한 것 같은데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요것까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ESG가 지금 이제 점점점 메인스트림이 되고 있다는 것의 어떤 증거들이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GS 서스테인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기업의 ESG 리스크를 갖다가 평가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 마찬가지고, UNPRI, 그 다음에 IIGCC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기관 투자가들이 모여서 지배구조와 관련된 리스크나 오퍼튜니티 팩터를 분석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루코스트 같은 경우는 기업이 environmental impact,
얼마만큼 환경 부하를 일으켰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그 분석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블룸버그라든가 MSCI라든가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 이 블룸버그라든가 MSCI라든가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 블룸버그도 2009년도부터 ESG를 전 세계 3,000개 기업의 ESG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미 서비스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MSCI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매트릭스라는 우리 회사와 같은 그 ESG 리서치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톰슨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톰슨 로이터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 베이스한 그 아세포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ESG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어떤 메인스트림 정보 제공 업체들이 이런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얘기는 그 시장으로부터 이런 정보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ESG 쪽은 점점점 메인스트림화되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뭐 증권업계나 이런 그 어셋 매니지먼트 쪽으로 혹시 가시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쨌든 이런 그 SRI도 앞으로 점점점 또 마켓은 커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제로였는데 지금 3조 7천억이 된 것처럼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년 후에는 그 변화의 폭과 그 크기가, 그 속도가 훨씬 빠르고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이 마켓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간접 투자 자산 시장에서 SRI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SRI 그 애널리스트라든가 이쪽 분야에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코멘트 할 게 있으면은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질문하시죠. 예. 지금 이제 ESG에 대해서 ESG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연소되고 이게 긍정적으로 거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이게 과거에 비해서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 회사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점점 용이해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ESG에 대한 그 요소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0, 30년 전쯤에만 해도 인터넷이라는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에서 나왔던 그런 멕시코 사태라든지 그런 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ESG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관리하는 것 때문에 ESG가 대두되고 중요성이 점점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견해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가 중요하게 된 이유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스테이크홀더들의 어떤 인게이지먼트의 적극성, 이런 것들이 점점점 확대되고 빨라지면서 결국은 기업이 어떤 뭐 환경 문제라든가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 이런 것들에서 무슨 네거티브한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그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어떤 레퓨테이션이라든가 또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스컬 컨슈머리즘이 상당히 발달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해서 반사회적이고 또 반환경적인, 그러니까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기업들의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또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점점점 이런 요소들이 중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기본적인 출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출발. 그래서 과거에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기업에게 그냥 자기들한테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싼 값에 공급만 해다오 라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지금은 너희들이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고, 또 반칙하지 않고 게임의 법칙을 지키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해다오 라는 쪽으로 이제 그 소비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어떤 레귤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규제법들, 이런 것들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미팅을 못하게 되면 결국은 기업은 법적 제재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유무형의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에게 바텀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바텀라인의 성과를 제한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배구조 문제만 해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는, 사실 제가 증권회사에 있었을 당시만 해도 그 적대적으로 기업을 M&A 할 수 없게끔 법적으로 대주주를 보호해줬다고 그럴까요? 이랬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그 이익이 제한을 당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또 주주이익이 많이 훼손을 당하더라도 그 소액 주주들이 연대해서 그 기업의 경영권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거나 또 기업에게 어떤 주주 제한의 형태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할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업이 잘못 경영하게 되면 시장에서 저평가를 당하게 되고, 또 저평가를 당하게 되면은 이제 적대적 M&A를 하고 싶어서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적정 가치는 한 100만 원짜리는 되는데 잘못된 지배구조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한 50% 정도. 왜냐하면 이런 웨스트 트랜스퍼를 통해서 그 기업의 이익이 엉뚱한 대로 막 샌다면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밸류에이션 해주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디스카운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적대적 M&A에 유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막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게 되면 100만 원짜리인데 잘못된 지배구조로 인해서 웨스트 트랜스퍼에 의해서 기업에 저평가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사서 경영권을 바꿔서 교체해서 만약에 그 잘못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적정 가치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유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지금은 얼마인지 그런 것들이, 물론 이런저런 뭐 제약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또 지배구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ESG 팩터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예. 그 SRI 문제, SRI나 ESG에 나오는 이런 문제라는 게 그 경제 규모가 크다던가 아니면 경제가 좀 성숙한 그런 선진국에서는 일종의 사회적 목소리로 작용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느껴지고, 이런 게 일종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디벨로핑 단계에 있는 이런 국가나 기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접근을 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비자들이 그 테스코에서 물건을 살 때 그 일종의 그 투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건을 구매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 참 굉장히 양심적인 회사다. 이 회사 나는 환경 운동 쪽에 관심이 많은데 굉장히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다. 라는 걸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업에게 돈을 넣어주는 주체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자죠. 소비자는 소비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업에게 매출액을 불어넣어주죠. 또 기업의 그 투자자들 역시 기업에게 캐피탈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ethical consumerism이라든가 ethical investment라는 것이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그 ESG를 잘하는 그 기업들이 결국은 레비뉴가 올라가고 또 양질의 장기 자금을 낮은 코스트에 조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SRI 펀드가 성숙되어 있고 거의 크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 근데 그런데 비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맹하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유럽이나 이런 미국 선진국처럼 ESG 경영을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자본시장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소비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그런 수준들이 아직은 유럽에 비해서 떨어지죠. 그렇지만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이런 팩터들이 점점점 중요해지고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실제로 중요한 그 요소로 다가오는 건 사실인 것이 제가 이제 포스코 쪽을 만났더니 포스코에서는 이제 인도의 그 오리사주 쪽에 그 일관 제철소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그 환경 그 단체들 또 이런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지역의 지역사회 또 NGO들이 지금 반대해서 지금 아직 그 퍼밋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재벌 기업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 무대에서 지금 그 영업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의 상당수는 런던 마켓이나 뉴욕 마켓에 DR이라든가 이런 CB 이런 것들이 발행하고 또 상장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점점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하고 저희가 자금을 같이 저희가 9천억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참 지난 4년 동안에 국민연금의 그 SRI 펀드라는 것은 ESG 주로 뭐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ESG를 잘하는 기업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성과를 보게 되면 일반 범위형 주식형 운영 방식보다 저희의 그 운영 수익률이 약 20% 이상 높아지고 있고 그 기간이 점점점 장기화될수록 그 아웃 퍼포먼스의 정도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아직까지 뭐 여러 가지 그 갑론을박이 있고 하지만 저는 이제 운영을 하면서 ESG 스크린을 하는 그런 그 운영 기법을 운영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도 지금 성과가 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나.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다른 분들 질문. 제가 제 뒤에 제 이메일이 있고 제 연락처를 아마 적어 놨을 텐데, 여러분들 뭐 혹시 SRI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뭐 또 저한테 의견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 주시도 좋고 또 뭐 문자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시인이 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인데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네, 감사합니다.